대한민국 교육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김창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쓸쓸한 소리 저 하늘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하늘이 가자던 바람은 사라지고 쓸쓸한 소리 지난표의 한 곡을 더 여러분에게 선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종로 3가에 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설 직속 선거연수원이 있어요. 그 선거연수원에는 중앙선관위, 각 시도 광역선관위, 또 군단위 지역의 선관위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략은 모르지만 몇천 명 될 것 같아요. 그 선관위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연수도 받고, 또 정당 관계자,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출장 나와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선거연수원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흥덕고등학교는 이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아주 가깝게 있어요. 비아동에 여기서 불과 몇백 미터에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지붕에 보면 큰 광고판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거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 이렇게 써있죠. 저 우리 참 흥덕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이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요. 대답이 자중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투표를 좀 재밌게 해보자, 독려해보자 하는 노래를 가사만
동료곡에다 맞춰서 제가 개사한 것이 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이런 노래에다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를 꼭 해서 올바르고 소중한 내 한 표를 던져 우리나라 민주주의 꽃 피우세. 이렇게 지금 고3 우리 학생들이니까 이제 수능도 보고, 수능 시험 성적이 어제 나왔었죠? 뉴스를 보고 저는 알았는데 원점수는 뭐 안 나고 뭐 표준점수가 이렇게 학생들 손에 쥐어졌다 그러는데, 흥동고등학교는 제가 여기 지나치면서 눈여겨보는 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 건물 거기에 기다랗게 슬로건이 이런 것이 있었죠. 꿈을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세분하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적힌 건데 얼마 전에 교체가 됐더라고요. 뭐 학생들 뭐 다른 걸로. 여러분들도 그 말이 진리입니다.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염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2학년을, 고등학교 3학년을 45년 전, 7년 전, 몰라요. 계산하기 힘든데 그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국어 과목에 고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각나는 것을 지금 시간이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고려하연대 정과전곡. 랜림물 그리자와 운이다니 산적동세 난 이스타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아의 잔올조성이 알아시리이다. 넋이라도 님은 한대 여절아의 벽이 되시니 미로시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마린바로신묘 사르부터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시니까 아소 님하 도람들으사 개오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어젯밤 밤새도록 애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한 47년 전의 일이 선생님의 두뇌 속에, 장기 기억 속에 그대로 있는데 실타래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The boy succeeded in solving this difficult problem. 소녀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성공했다. 고등학교 2학년 당시에 영장문 시험 문제집니다. 소녀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성공했다를 영장을 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The boy succeeded in solving this difficult problem. 그때 풀었던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바보.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를 꼭 해서 올바르고 소중한 내 한 표를 던져 우리나라 민주주의 꽃 피우세. 내가 어디 시험 가서 이걸 불렀더니 아이디어로 히트 쳤던 거 아닙니까? 어때요? 실물보다 사진이 못하죠? 제 이름은 김을 무척 좋아하는, 한창 김을 좋아하는 한창 김창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거연수원이 서울에 있는데 제가 초빙 교수 명함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유권자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모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2014년 6월 4일이 되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데, 6.4 지방선거죠. 반드시 유권자님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유권자가 되는데, 유권자의 고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세계의 최고 제일 가는 유권자, 한국의 최고 으뜸가는 유권자, 우리 모두 6.4 선거 빠짐없이 투표하자. 대한민국 유권자 화이팅!
박수 치는 사람들도 손이 좀 열려있네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개근상장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6년 동안 365일씩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정말 오로지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으니 이 개근상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부 잘한 우등상장도 받았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개근 투표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1971년 대통령 선거가 두 분 다 돌아가셨죠.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대결을 흥미있게 벌이는 그 대통령 선거 1971년에 제가 처음 21살이 되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19세 이상이면 투표를 하지만 법이 개정되긴 얼마 전까지는 20세에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1살에 투표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먼저 지난 대선 총선까지 37번의 투표가 있었어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선거엔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무려 제가 첫 투표를 한 후부터 먼저까지 37번의 투표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기권하지 않고 빠짐없이 투표를 한, 앞에도 얘기한 개근상장을 탔던 전력의 경력으로 빠짐없이 투표했던 개근 투표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의 내년 육사지방선거에 한 표를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제6회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면 대학교 1학년이 되겠는데 그때 투표를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래요. 거기가 뭐 밥 먹여줘? 뭐 하면 뭐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투표가 밥 먹여주나? 아니면 내가 한 표 해봤자 뭐 눈에 띄어? 표시가 있어? 효과가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설문조사 결과 알았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밥 먹여주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 이걸 얘기를 잠깐만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주변에서 문제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취직을 못해. 그렇죠? 취업 문제. 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제대로 그 임금을 갖다가 그 시간 그 요금 있죠. 시간마다 타임으로 2013년에는 뭐 4,810원이라든지 이런 시급이 있죠. 시간당 수당.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자금을 받았을 때, 대학교 가면 이제 등록금이 비싼데 그 학자금을 받았을 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낼 때에 여자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대개나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나 또는 본인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도 학자금 대출받은 데 대한 이자를 내야지 되는 그 모순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정치며
그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바로 유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민거리를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인데 어른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과 같이 모두 시험도 끝나고 모두 대학교도 결정이 되고 이랬을 때에 어느 선생님 한 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평상시 하는 수업하고는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공부 열심히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지금부터 양복, 남자들 같으면 양복, 가장 싱글 이런 양복, 그 다음에 구두 멋진 거 맞춰 신고 서울 같으면 명동 그 자리 그런 데 가서 아주 돈 많은 집 아가씨하고 사귀면 바로 너는 그 회사, 그 아버지가 물려주는 회사에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될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후회하지 않았는데,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회사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저렇게 노동을 한다든지, 또 저기 보면 19금이 아니고 빨간 동그라미 안에 요거는 선거 도장이죠. 투표 기표서에 찍는 거. 즉 19세 이상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투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은 학생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저런 뭐 콜라텍이나 클럽이나 가서 춤을 추면 들어가지도 못하죠. 미성년자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데도 성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이라면 또 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유 나 언제나 어른이 되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왜? 돈은 어른들은 가지 있으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을 때 막 사 먹을 수 있잖아. 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어른이 된 지도 벌써 오래됐고 현재 선생님이 6학년 4반이야. 그럼 성인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난 이 탤런트가 참 마음에 들고 상당히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국토방위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국토방위 의무, 납세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국토방위 의무를 하고 있어요. 이 19세 이상 그 어른들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부모님께서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하는 설문을 냈더니 가장 자녀에게서 받고 싶은 선물이 현금 또는 상품권이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바를 하든지 앞으로 월급을 타면 부모님에게 제일 좋아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권리자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국토방위 의무, 납세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4가지가 있는 중에 그 중에 교육의 의무는 의무이자 권리예요.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하는 거, 이것도 참정권 권리인데 또 해야만 하는 의무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유권자로서 누려야 할 참정권인 투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로서 투표를 해주기 바랍니다.
소녀시대 중에서 유나 양이 지금 이렇게 모델로 나와서 투표함에 집어넣고 있는 이미지 컷이 나왔는데, 저렇게 바쁜 중에서도 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투표권을 여러분 행사하기 바라고, 저쪽 편에는 송중기 우리 탤런트가 이렇게 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성인으로서, 유권자로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와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여러분이 겪은 고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어른들의 고민이 좀 달라요. 과거에는 어른들의, 성인들의 고민이, 유권자들의 고민이 민주화, 자유 등 사회적 고민이 다수였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독재도 이렇게 독재로서 이렇게 흐른 정치가 있었죠. 그것에 대항해서 대학생들, 사회인들이 목숨으로서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켜내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지금 성인들의 과거 고민들은 그런 주류인데, 현재 유권자인 성인들의 고민은 주로 어떤 것이냐? 가족 생활비, 그 월급이 많이 타는 거, 이런 거죠. 자녀 등록금 대출, 이런 개인적인 가정적인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서울 경희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태어나기는 경북에서 풍계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충북에서 제일 오지군인 단양군 단양읍에서 자라면서 단양초등학교, 단양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가서 경희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고려대학교에 제가 합격했을 때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원. 지금 고려대학교 등록금이 4,500만원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대학교를 진학하고자 할 때에 고려대학교 등록금이 사립대학이라서 많은데 불구하고 10만원이었었다 이거예요. 그 10만원을 아버지 사업이 운수업을 하다가 망해서 사고를 내서 자동차 보험도 옛날 없을 때예요. 사업이 망해서 저는 대학교 입학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행정실에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구급 공무원이지 요새가 말하자면. 옛날에는 5급 원료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다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또 교육대학교라고 하는 데 가면 거기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래. 돈도 안 들고 별로.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서 선생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들한테만은 이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는 단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단양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나은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천동에 있는 중앙여자중학교 3학년에 전학을 시켜서 일신여고를 졸업받고 서울대 법학과에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 4학년 때 사법고시 최종시험 1차시 다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현재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딸아이의 꿈이 판사로서 이루어져서 지금 8년째 판사를 하고 있어요.
청주 와서도 3년을 근무했어요. 청주 법원에. 현재는 수원에 가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성인들의 고민들이 저렇게 학자금, 가족 생활비로 인해서 국가에서 뒷받침을 그 당시에도 조금 도와줬다면 제가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었을 텐데, 이런 생활 속에 고민들이 묻어나는데, 현재는 복지가 정치권에서 그래도 그나마 잘 알아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고민은 취업이 어려워서 회사에 또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여자라고 경력이 없다고 100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 측에서. 그러면 그런 거 경쟁이 심하니까 그나마라도 단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지를 못하는 거예요. 표출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봅시다. 그냥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넘어갔어요. 동영상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고민들이 많은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누구냐? 누가 해줄 거냐? 아유, 이래가지고 좌절하고 정말 주저앉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욕을 해야 되는 정치권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국회의원들 보면 멱살 잡고 남투국을 부리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고 이런 걸 볼 때에 아유 저것들, 아유 저 사람들, 아유 정치에 신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이 투표를 하면 뭐해? 투표가 밥 먹으죠? 아까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만에 저런 사람들 버릇을 고치고 바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국가의, 우리나라의 주인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바로 서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 이렇게 한문으로 쓸 수가 있죠. 이 정치라고 하면 한마디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보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주는 일을 정치권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도블록이 시원찮은데, 우리 동네에 아스팔트가 시원찮은데, 우리 동네에 쓰레기장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전작 동네는 해줘? 우리 동네도 해줘?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치권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논의해 보기 하겠습니다.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는 정치 시스템인데 이 정치 주체가 바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문제를 모아서 보내면 정책결정기구가 바로 국회가 되겠습니다. 정치 주체, 정책결정기구에서 그것을 정책을 결정하면 산출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법률을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국민이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 왜 100만 원밖에 안 주냐? 못 살겠다. 15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강제하는 최저임금법 보장을, 최저임금 보장 요구를 하면 국회에서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률로서 최저임금법을 만들면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업주가 처벌받게 되어 있는 이런 강제력을 띄우는 법률을 이렇게 정치권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고 선거를 꼭 참여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2012년도에 무슨 빵집에 가서 아르바를 하면 시간당 4,580원을 보장해 줬어요. 2013년도 현재는 4,8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걸 모르는 사람들은 주인이 4,000원만 받아, 4,500원만 받아 이래도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2014년도에는 시간당 시급이 얼마냐? 5,210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집 둘째 아이가 내일 모레면 이제 결혼을 하고 30살인데 12월 달에 결혼하는데 30이 되는데, 얘가 한 4, 5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여기 무슨 XX 바게트 이런 데에 취직을 알바를 하겠다고 갔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야. 그래서 갔는데 주인이 하라 그래서 그냥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3일간 하고 그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나갔어요. 그 3일간 일한 것을 그냥 뜯기고 말았죠. 주인만 좋아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최저임금이 내년도 5,210원인 것을 시간당 아시고, 이 도표는 잘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 5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월급을 183만 2,483원이야. 4인 가구는 154만 6,399원이야. 이 소리는 뭐냐면 정부에서 강제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이에요. 저렇게 기업체에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저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임금을 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작성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요구할 권리입니다. 쭈뼛쭈뼛하고 그런 거 쓰면 그거가 한 거 어떠서 취직이 안 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고민으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왜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공무원들도 자녀가 있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대학생들도 있으면. 또 일반 사람들도 대학생들이 있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자가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지만 저리로다가 이자가 얕게 여러분들에게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자 갚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요. 이건 두 번째 부분이요.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이제 학자금 대출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든든 학자금 대출이라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자금을 대출을 받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 학자금 이자를 군대가 있는 동안은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군대가 있는 동안에도 그동안에는 이자를 내야 되는 모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이것이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치 주체가 국민들이, 즉 유권자인 여러분들이 그런 불합리한 모순적 갈등을 군복무 중 대출인자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정책결정기구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학자금 대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는 군대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각기 신고할 필요도 없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고민이 해결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는 전액 면제가 됐다는 것을 고민해 계세요. 세 번째 고민, 대한민국 진짜 사나이로서 군대는 갈 건데요, 갔다 와서 사회에 잘 적응할지 걱정이에요. 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받고 대학교 가면 바로 사회로 나올 수 있는데, 남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군대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 되는 시기를 보면 대학교 1학년 입학하고 2학년 때 다니다가 군대를 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어. 그럼 갔다 와서 또 복학해야 되잖아. 그럼 지금 군대 갔다 오는 기간이 얼마야? 23개월인가 23개월인가 24개월이라대. 2년 정도. 선생님이 옛날에 군대 갈 때는 3년 36개월 있어. 35개월. 지금 많이 단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그마침 군대 갔다 오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이 군대에 갔다 오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을 단축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에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군 복무 축소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병력법을 개정해서 논의를 해서 병력법에서 군 복무를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복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정치 신물나, 아유 정치 뭐 저런 개판이야, 아 정치 나는 신물나, 그래서 난 투표도 안 할 거야, 투표가 밥 먹여,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대 가자. 군대 가는데 뭐 억지로 끌려가면 돼. 가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기고 여자친구 고무신 거꾸로 신어도 울지 말자, 남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갔는데, 내가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투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를 대하는 자세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 순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요구할 점을 잘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힘을 모아서 정당에 요구를 해서 그것이 법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의견을 모으고 요구하고 주장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정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럼 성인이라고 다 좋다고, 나는 이제 어른이요 성은이요 나는 이런 게 아니고,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를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성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기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으로 성인을 쓰면 이래요. 이룰 성자 사람인자, 즉 어른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성인은 뭐냐?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일에 책임도 못 지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나대기하고 뽐내기만 하면 절대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도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 19세 이상의 남녀라면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94년생, 여기 95년생, 94년생, 95년생, 96년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전부 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옛날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도 앞에 대표가 하나 있고 손을 들고 뭘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의 직접 민주정치였습니다. 우리 아랫마을에 다리 하나 놔주세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리를 놓게 해줄 사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했는데, 지금과 같이 인구가 우리나라가 4,500만 명 정도 이렇게 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돼서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 도의원도 국민의 대표, 도의 대표, 시의원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대신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성인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나라가 당신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을 묻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 지금 글씨를 보면 알겠지만 한문으로도 저렇게 쓰고 영어로는 데모크라시, 이렇게 민주주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가 바로 국민의 주인이다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 몽테스큐 법의 정신 책에 보면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을 해놨죠. 그걸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정부, 입법부, 국회의장, 사법부, 대법원장이 이렇게 3권 분립에 대해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개진과 여러분의 그 합의에 의해서 사회적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조정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주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960년 4월 19일 날 학생들에 의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한 달도 못 돼서 5월 16일 5.16 군사혁명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성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권에 행사하는 데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대표자를 선택하는 권리를 얻기까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진 선거권을 나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눈여겨볼 것은 제일 하단에 있는, 아래에 있는 1920년 미국 선거권자의 범위 여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소리 뭐냐면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된 미국도 1920년이 되어서야 여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 전에는
여자들은 투표도 못했어. 남자들만 하고. 나는 여기 있는 선생님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문에 우리나라만 여자들이 이렇게 하대를 받고 차별받고 남자가 우월한가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미국까지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1920년에서야 여자에 대한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때의 그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요. 남자들도 물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영화도 그런 영화가 나왔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초기인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올랭프 드 구주, 프랑스 그 여성 혁명가인데, 여성 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여성으로서 노력을 했지만 이 사람은 사형당했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어요. 왜? 너무 아마 남자들 눈에 어긋났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 여자들이 불리하니까 이 사람을 사형에 시키는 어떠한 걸 연루해서 했는데, 이 구주가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의 단상에 오를 권리도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성 투표자, 여성 유권자, 남성 유권자 동등합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얻어진 선거권을 여러분 정말로 잘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자를 내년도에 이제 지방선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도지사도 찍고, 도지사 후보 중에 도지사도 찍고, 청주에 살면 청주시장도 후보자 중에서 찍어야 되고, 청주시 시의원도 뽑아야 돼. 자기 동에 사는. 또 군의원이라면 그 군단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또 교육감도 뽑아야 돼. 교육감 선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찍어야 되는데, 그런 대표자를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말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스마트폰, 휴대폰이 있는데, 여러분들 고3이니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을 살 때에 한번 이따가 그 휴대폰을 사는 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에 초등학교 때 학급 반장도 선출해보고, 어린이회장도 선출해보고,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선출해보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선출해봤어요. 그때 어떻게 뽑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는 친구 찍어줬죠. 아는 친구, 아는 친구. 외모를 보고 찍어. 모르니까 쟤 예쁘게 생겼네, 쟤 잘생겼네, 쟤는 이상하게 생겼네. 외모를 보고 찍을 수도 있죠. 성격을 보고 찍을 줄. 쟤 먼저 언제 보니까 에이 이게 까칠해, 에이 쟤 찍지 말자. 이렇게 성격을 보고도 찍을 수가 있죠. 과거 인연, 자, 쟤 중학교 때 나하고 같은 학원 다녔지. 과거 인연을 보고 대표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또 햄버거 사주니까 난 자 찍자, 쟤를 찍어야지. 요새는 뭐 햄버거는 아니고 다른 거겠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 걔는 못 써, 걔는 괜찮아. 주변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를 구입할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저기 내가 갖고 싶은 스마트폰인가? 또 내가 갖고 싶은 성능이 있는가? 또 내가 갖고 싶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가? 또는 가격이 저건 100만 원이야, 나는 약해, 나는 50만 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휴대폰, 스마트폰 하나 고를 때에도 디자인을 보죠.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도 이게 옛날 옛날 휴대폰 가지고 있다가 016까지 있다가 뭘로 바꿀까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냥 위양하는 거 그냥 조금, 나는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좀 노안이니까 화면이 큰 게 좋아. 그래서 노트 2 그걸로 사용했어요. 근데 또 괜찮은 거 같은데 뭐 선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폰이 있는데 이렇게 가격도 생각해야 돼. 그런데 가격을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조금 싸게 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최하로 3, 4요금제 얼마 안 쓰니까. 근데 그 용량이 얼마 있다니까 통지가 오더라고. 용량이 초과됐으니까 추가로 하세요. 그렇게 요금제를 좀 높여 달라는 얘기요. 기능과 품질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하나 살 때에도 따져본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하나 사는데도 요리 조리 따져보고 셈하고 계산하는데,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끌고 갈 대표자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아무렇게나 찍고 투표하면 뭐해? 밥 먹이죠? 기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대표자를 선택할 때 호감도,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자 이거야. 저 사람 그동안의 정치해온 느낌이 어땠을까? 그 사람의 이미지는 참신해, 청렴해, 정직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브랜드, 스마트폰의 브랜드를 생각하듯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을 생각을 해보고 대표자를 선택할 때 또 그 사람의 자질, 학력을 어디서 졸업했으며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나, 자질이 있나, 이것을 따져보고, 또 그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기능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공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선되면 저런 공약을 내걸으는데 그건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2014년도에 6월 4일날 여러분들이 투표에 반드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금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이 1776년에 이루어졌는데 미국 의회에서 1794년에 미국은 아메리카라고 해서 합중국입니다. 합중국이란 뭐냐? 독일 사람, 브라질 사람, 영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집트 사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언어가 모두 달라. 그런데 그 주류가 영어하고 독일어였습니다. 영어하고 독일어 두 가지를 미국의 나라말로 정하는 투표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독일어로 미국을 공용어로 사용할 것인가 묻는 투표였는데 봅시다. 찬성 41표, 반대 42표, 한 표 차이로 독일어가 부결되고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서 현재 전 세계가 공용어로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단 한 표로 저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독재자로 유명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하이 히틀러, 나치당의 당수가 되는데
한 표 차로 당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한 표 차이로 누가 이걸 뒤집었으면 이런 독재자가 태어나지 않고 세계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봅시다. 이건 우리나라 예를 든 거예요. 2008년 강원도 고성이 있는데 저 꼭대기에 고성 군수선거에서 둘 다 무소속이네. 황종국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 사람은 당선되고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2위로. 몇 표 차냐? 한 표 차. 31.3%, 31.3%, 4,597표, 4,596표, 한 표가 모자라서 황종국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기권하지 않고 한 표를 행사했다면 저쪽 이 후보가 당선됐을지도 몰라요. 이 후보는 물론 억울해서 다시 검표할 것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2차 검표, 3차 검표를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효표 여러 가지 정확히 계산했지만 한 표 차이는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한 표를 제가 선생님이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37번의 국가 투표가 있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한 개근 투표자라고. 여러분도 여기 선생님이 말했듯이 여러분의 한 표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투표 있을 때마다 개근 투표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중한 한 표, 소중한 한 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내 첫사랑을 너에게 바친다. 내 한 표를 여러분이 국가의 소중한 한 표를 바치도록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14년 내년도 6월 4일 여러분의 귀중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생 맨 앞에 너 안경 쓴 학생 책. 이건 선생님이 공조로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요 학생 나와. 자,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